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오늘은 2022년 트렌드 업종 마스터 메타버스에 대한 모든 것 1부입니다. 2부까지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주 모든 것을 담았기 때문에 흐름들을 함께 보고 가실 텐데요.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기보다는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흐름을 보실 텐데 사실 시장이 폭락하는 데에 조금 영향을 준 이슈까지 함께 이어서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금리 인상 때문이다, 또 분쟁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 불을 켜서 다 같이 내려오게 한 큰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20일 날 구글이랑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 자체적으로 플랫폼에서 경쟁 업체보다 자사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독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전체 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데 큰 영향을 줬는데요. 법의 정확한 명칭은 미국 혁신과 선택 온라인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사위 심의 결과가 이제 찬성이 16표, 반대가 6표인데요.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은 왜 이제 와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심화시키는가라는 부분인데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 법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기가 만든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경쟁 업체보다 우선 노출하는 걸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 제품만 메인으로 올리고 나머지 뭐 갤럭시 이런 건 서브로 내리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일단 금지가 되게 되고요. 플랫폼 간의 혜택 부여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플랫폼과 저쪽 플랫폼 간에 연결해서 한 플랫폼 내에서 홍보하는 게 금지인데요. 예를 들면 뭐 카카오에서 만든 거를 뭐 카카오 택시 뭐 내 맵 이런 데서 연결하는 건 안 된다는 건데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규제 대상은 시총이 크고 연매출 5,50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기업들에 한해서 그리고 전 세계 월간 이용자 5천만 명 이상 가입이 돼 있는 채널.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이슈가 생겨났냐면 자꾸 작은 플랫폼들이 오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쪽에서 나올 유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지금 어플을 만들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적용이 되는데 애플, 아마존, 구글, 틱톡, 위챗까지 중국 기업까지 다 포함이 되므로 우리도 유저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쿠팡 뭐 이런 것도 뭐 해외로 진출을 했는데 유저가 여기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해당 기업의 이제 입장을 좀 표명을 했는데 정리를 하니까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가 앱스토어 외에 콘텐츠가 이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플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붙이면은 뭐 정보를 전송하고 이런 게 됐다 그러면 그래도 어플을 다운받을 때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친구들끼리 USB로 이제 어플을 서로 공유해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앱스토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아이폰 유저들의 보안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USB 안에 뭐 해킹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뭐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만은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사용 유저 데이터가 타사로 유출될 수 있다. 뭐 그렇죠. 그리고 인기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시켜서 이용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정리할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기업의 상품을 하루 이틀 내 배송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반대로 아마존보다 작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빠른 배송을 하는 회사들은 반대로 좀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을 이용하는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직장인도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아마존에 진출해서 100억을 벌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이 바이러스 감염 포인트는 이제 기사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애플, 미국 혁신과 온라인 시장 선택이라는 법안 그리고 오픈 앱마켓 규제 법안 두 개가 동시에 딱 합쳐져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면 애플한테 굉장히 제일 치명적이게 될 텐데요.
사이드 로딩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USB에 넣어서 이렇게 전송해주는 앱을 내려받는 방식을 허용을 하는 구글하고는 다르게 애플은 아예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USB로 앱을 다운받고 앱 설치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게 될 경우 앱스토어로 낼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애플 빠지면 다시 사야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특히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그 MZ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때문에 이 일이 생겨나게 됐는데 저도 이 점유율을 뭐 봤다 안 봤다 하지만 다시 볼 때마다 좀 깜짝 놀라는 거는 구글이 시장 점유율이 91.94%이기 때문에 독점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페이스북이죠. 옛날 페이스북 메타버스 메타 점유율이 페이스북이 76.47%고 인스타그램이 이제 4.6%로 합산하면 이제 80%가 되게 되는데 사실 페이스북은 요즘 저희하고는 좀 트렌드가 맞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되게 유명한 인사가 뉴스보다 빠른 속보를 전달해주면 사실 볼만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들을 구경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광장에서 약간 앵커링을 할 수 있는 채널인 걸로 저는 그 용도가 보이는데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 80%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미국 대선에서 참패를 했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방어할 수 있게 된 법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민주주의로 갈 수 있게 되는 어떤 시작 지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 점유율 50%인데 이 점유율이 너무 극단적으로 50%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반독점법이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최근 그 굉장히 유명한 리나칸 위원장이라고 파키스탄계 영국인입니다. 아마존의 반독점의 역설이라는 논문을 작성해서 지금 현재 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한, 축소를 하게 되면 여러 분야의 지배력을 가졌던 기업인 경우 분할 혹은 독점 종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사실 아까 같은 말도 안 되는 시장 점유율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쪼개라, 독점을 종결해라 이런 이슈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애플의 역사입니다. 애플이 여러 번 기업을 쪼개서 사업부를 쪼개서 상장시켰다 상폐됐거나 없어졌거나 합병했다고 하면서 주식이 계속 병합되고 늘어나고 병합되고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수익이 났다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았다 안 좋았다를 4번의 역사를 지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방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작하는 이 일이 또 한 번 애플을 괴롭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독점은 종결되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상되는 행보인데요. 애플이 30%가 앱 결제 수수료가 이제 수익인데 그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지녔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 PB를 그 아마존닷컴에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쿠팡으로 치면은 뭐 쿠팡에서 만든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 안에서 판매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마존은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이런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구글 사이트에 유튜브 링크를 게시를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쪼개서 밖으로 방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로 넘어가게 되고 블록체인화 돼서 영상 콘텐츠를 개별 판매가 되는 시장으로 넘어가는 웹 3.0으로 가게 되는 경우 유튜브가 굉장히 이 시기를 잘못 만나 완전히 이렇게 쪼개서 상장시켜도 문제가 되고 왜냐면 성장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데이터비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구글도 지금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 메타로 사명을 받은 페이북 같은 경우에는 경쟁 회사를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면 무슨 사건이 생기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별한 큰 제작사가 있는데 뭐 대기업이 있는데 작은 제작사를 사고 뭐 블록체인 회사도 사고
또 경쟁할 수 있는 뭐 미디어 회사도 사고 뭐 인수해서 몸을 키워가지고 커다랗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이 미국의 법 규정과 다르게 우리나라한테도 만약에 향후 대선이 지나고 나서 정책적으로 이게 비슷한 현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그림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대를 이탈하고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지수 빠지면서 같이 지금 동반 하락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그 큰 배경에는 미국에서 불고 있는 반독점 규제 때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로비 활동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이걸 왜 봐야 되냐면 로비 활동으로 인해 피해간 회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반독점 규제에서 살짝 피해간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볼 건데 아마존이 2021년에 집행한 로비 활동 예산이 2,030만 달러예요. 페이스북이 2,010만 달러이기 때문에 둘이 뭐 합쳐놓으면 대충 2천만 달러씩 쓴 거죠. 근데 이게 둘 다 로비 활동비가 7%를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에서 보이는 비용입니다. 로비 활동. 근데 이제 구글 모에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960만 달러 정도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면은 어쨌든 제일 많이 쓴 금액들은 이 둘이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는 뒷 배경에서는 사실 돈이 있었던 거라는 거고, 아마존은 돈을 내고도 지금 피해가지를 못한 상황이고, 그나마 그 정도?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부족했다라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되게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최근에 블리자드를 급하게 인수를 했잖아요. 그 급하게 인수하게 된 배경에는 이 반독점 법과 그리고 지금의 현상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앤 블리자드 합쳐진 덩어리 하나랑 메타버스를 로비를 잘 해가지고 하고 있는 요 두 개는 반독점 법안에서 약간의 수혜까지는 아니지만 피해를 덜 보는 그런 현상이 될 텐데요. 반독점법이 통과된 상황인 상태로는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다소 다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 둘은 규모의 경제를 좀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므로 메타버스가 괜찮냐 끝났냐 어떻게 하냐라고 보시게 되면 살아는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무형 자산, 이게 만질 수 없는 무형 자산들이 NFT화 해서 전환이 된 것의 인기가 이제 상승하게 된 큰 이유는 NFT랑 암호화폐가 서로 상호 작용을 했었기 때문이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가상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지폐가 있으면 이게 달러가 있고 우리 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상의 자산은 이 돈이 아닌 가상 세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돈의 형태를 지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석기 시대다 그럴 때 돈 대신 조개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폐가 생겨서 화폐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상자산은 만질 수 없는 조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큰 변동성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가상의 조개를 내가 탁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이 계속 주가가 그렇게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 리스크는 있지만 어느 정도 투자 가치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NFT와 암호화폐 간의 상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유지가 된다는 거고, 이 뒷부분은 좀 길게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블록체인 ETF들을 모아놓은 티커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두 개를 잘 보시면은 블록체인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아니지만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코인의 변동폭이 이렇게 크다고 하면은 요 ETF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이 자산도 뭐 10년 뒤, 뭐 5년 뒤, 3년 뒤 보시면은 폭락하고 없어진다기보다는 우상향을 하는 추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의 폭락에는 조금 뭐 동반 하락은 할 수 있으나 그 약폭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결국에 기초 자산과 투자 자산들의
어떤 해칭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 이유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탈중앙 플랫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D앱이라고 해서 탈중앙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다는 포인트는 방금 전 앞에 있던 뉴스 시황이랑 좀 붙어서 보시면은 앱이 있고 D앱이가 있는데 이 두 개, 세 개에서 완전 독점을 하고 있는 앱이 반독점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붕괴가 되는 구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던 중앙에서 독점하고 있던 어떤 브랜드가 붕괴되는 현상인데 이 붕괴가 되게 되면서 D앱이 성장하게 되는 초석을 다지는 시점이 2020년에는 짜잔 등장한 거고 2021년에는 낙폭을 만나는 거고 투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현상이 있고 2022년에는 자리를 잡아가는 그 법으로 인하여 바람이 일로 부는 현상이 있게 되는 건데 이 D앱 같은 경우에는 생성의 태초 태어났을 때 어떤 상태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생기게 되면서 이더리움을 기반을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D앱이 짜잔 하고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앱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그냥 법을 언젠간 한다로 미룰 수 있었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당겨가지고 따다다다 빨리빨리 처리하는 데는 이 D앱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선을 빨리 그어줄 건 그어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뉴스 시황하고 붙어 있고요. 비트코인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라는 얘기라기보다 도대체 그게 뭐냐가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뭐가 어디에 쓰이는지, NFT에 쓰일 수 있는지, 있기는 있는지 뭐 이런 걸 정리를 좀 해볼 텐데 비트코인은 튜링 완전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어떤 특정 공식이 있고 뭐 0.12345678910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수식들이 있을 텐데 그 수식을 막 검색을 하고 여러 번 기계로 막 빨리빨리 계산 때려가지고 하나의 답을 찾으면 그거를 코인으로 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채굴하다라는 의성어를 붙여가지고 채굴을 하는 단어랑 붙이니까 진짜 무슨 어디에 컴퓨터를 막 설치해 놓으면 이렇게 석탄처럼 뭘 캐내는 건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학을 계속 코드 수식을 짜서 계속 돌려가지고 하나의 답을 나오게 만들고 하루에 몇 알만 나오게 설정해 놓은 것에서 캐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튜링의 완전성, 그러니까 식이 멀쩡히 돌아가는 상태가 완전한 상태냐를 묻는 건데 막 완전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튜링 완전성을 지원을 합니다. 얘는 식이 돌아가면 딱 떨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성을 지원하지 않는 건 비트코인이고 그 완전성을 지원하는 건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이 더 파이가 크고 비트코인 파이는 좁고 고급지죠. 어려우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지폐로 받는 거는 어렵지 않죠,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금을 캐러 가려 그러면 일단 금 광산부터 찾아가지고 장비를 찾아서 이제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캐서 어떻게 걸러내가지고 가져올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트코인은 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의 형태를 지녔고 이더리움은 좀 더 넓고 어떤 행위가 좀 번거롭지 않은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튜링 완전성, 이거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중앙화된 플랫폼이 제공을 해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중앙화로 돼 있는 플랫폼도 정말 많죠. 우리 메신저, 컴퓨터 짜라랑 켜지면 이제 윈도우 이런 모든 그 중앙화된 플랫폼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이더리움의 세계에서 다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구현이 안 되는, 요거는 되는, 요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비교를 하자면 다 이 부분은 다 아실 것 같고 블록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히 수식을 돌려가지고 블록을 보상해주는 그 구간 이런 거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참 외워지지가 헷갈리는데 이제 머리로 이해하실 때는 정말 금을 캐는 느낌이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그걸 작업하다. 작업 증명. 이게 지금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는 거는 후세대. 이 파이의 지분이 내게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작업 증명하고 지분 증명 구분부터 먼저 돼야지 뒷부분에 이 NFT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 비트코인은 작업을 증명해가지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 6월에 이제 마지막 작업 증명 세대가 끝이 나고 지분 증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앱하고 D앱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애플 스토어가 반독점 규제로 인해서 독과점돼 있는 이 다운로드 시스템을 안드로이드처럼 뽀개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근데 D앱은 분산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전송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 자체가 블록체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망가진다거나 뭐 문제될 일이 없거든요. 결국은 앱에서 D앱으로 넘어가는 게 안타깝게도 앞으로 향후 50년 역사상 여기가 1층이거든요. 2022년이 1층이어서 여기서 그 법으로 인하여 앞으로 향후 이 D앱이 어떤 역사를 가져가느냐가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게 반독점 법이랑 요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걔가 결국 부서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자산들이 굴러 들어오게 되는 그런 큰 그림 내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왜 가지? 이더리움이 왜 움직이지? 뭐 향후 한 2, 3개월 안에 움직이게 된다면 그 현상에서는 뭔가 이런 이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시스템을 조금 볼 건데 가상화폐, 돈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플랫폼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음 생에 꼭 카카오 메신저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했는데 이번 생에 못 만들 것 같은 그 큰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가상화폐를 제공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 플랫폼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공급자랑 소비자가 초기에 주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대신에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이 가상화폐가 발달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코인을 만들면 공급자랑 소비자가 생겨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화폐를 지급해서 이걸로 어떤 플랫폼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반대로 돼 있어요. 플랫폼 만들기가 쉬우니까 일단 소비자랑 공급자를 정해놓고 보조금 대신 화폐로 준다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하고 이 화폐를 이해하시는 분이 좀 차이가 다른 게 우리가 기존에는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을 쓰이는 거는 마트, 백화점, 쇼핑몰 이렇게 정해서 여기에 쓰는 사람은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쇼핑몰에서 물건이랑 바꾸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돈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먼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아니라 이제 화폐를 주면서 플랫폼을 빨리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두 개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네,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의 최우선 문제는 초기에 생태계를 만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저희 PD님이랑 저희 연출하신 분들이랑 셋이서 손을 꼭 잡고 우리 플랫폼 하나 만들어요라고 했어요. 근데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 구성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구축을 할 때 공급자랑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는 혹할 만한 향후 지속성을 가진 아이템을 깔아놓으면 이 둘이 동시에 먼저 들어와서 이 화폐가 발행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플랫폼을 겨냥해서 가상화폐 지급을 하고 향후 지배적인 플랫폼이 될 거라는 이 성장성을 가지고 탈중앙화된 은행을 안 쓰고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세요. 저희가 대출해 드린다. 이런 플랫폼 주제를 주고 초기 서비스의 가입 과정에서 그 대가로 계속 가상화폐를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렇게 개수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나 포인트가 굉장히 좋아야
소비자랑 공급자가 같이 모이게 되는 구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처음에 돈을 찍으면 그 돈이 은행을 통해서 뭐 대출이 되고 걔가 이용을 하고 저축을 하고 대출을 하고 이용을 하고 저축을 하고 대출을 하고 이용하고 저축은 중앙은행의 방식이 반대로 돼 있어요. 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의 데이터를 이렇게 들였을 때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놓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부가 플랫폼이 도대체 어디에 쓰일 건지 멀리 봐줄 수 있는 이 눈이 있거나 아니면 그 기술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않으면 결국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은 도태되게 됩니다. 나중에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웹 1.0하고 웹 2.0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웹 3.0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 3.0으로 넘어가는데 코로나가 좀 한몫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가짜 정보 뉴스를 걸러내지 않으면 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우리 2년 전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어떤 정보가 더 나한테 적합한 진짜 정보인지 가려내려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가 이제 충분해진 상황이 됐거든요.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 데이터를 충분히 쌓아왔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한몫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연기금, 우정사업본부 이런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서 연기금 보존이 잘 안 되니까 뭐 공제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특히 유럽이 한번 10년 전에 폭락해서 바닥을 뒤졌을 때 이 부동산을 사면은 월 8%의 임대 수익금과 건물을 3년에서 5년 만기가 됐을 때 팔아서 생기는 뭐 1,000억에 팔아서 뭐 200억 생기는 이런 마진 25%가 이제 상품의 모델이었어요. 이걸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대체 투자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대체 투자 상품이 오피스, 요즘 집에서 재택하시죠? 호텔, 여행 못 하죠? 그다음에 쇼핑타운, 쇼핑은 집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대체 자산에서 붕괴가 되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대체 투자 자산이 어디로 갔냐면 중계기, 5G 중계기, 그 에펠탑처럼 생긴 이렇게 전신주에다가 여기다 계속 중계기 막 엄청 달아놔가지고 요 뭐 3평 중계기 몇 개, 통신비 얼마 받아, 월 수익 얼마 이런 식으로 상품이 생겼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어가지고 반도체를 막 엄청 사서 다 깔아놓고 너희가 월비 얼마를 내면 우리 수익률 고정 5%에서 8%. 그리고 데이터는 이동하다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를 처리할 기술도 있는데 공간도 생겨나게 되면서 3.0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2.0하고 3.0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2.0은 경제 보상이 광고예요. 캐시 슬라이드 이렇게 밀면 돈 포인트 얼마, 물리부영 가서 모파 사고 이런 거가 2.0이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을 해도 정보를 생산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기계가 나와가지고 오늘의 정보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생산해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요구에 부합을 하는 다양한 정보를 주려고 블록체인 기술을 발달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걸 저장하는 창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 공간이 되어야 2.0 된 광고 보상 구조로 갔는데 이게 되게 되면 3.0으로 갈 준비가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콘텐츠가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바로 그 유튜브가 쇠퇴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내가 만들었는데 어디에 누가 복사해서 올렸어. 그거 출처 난데 내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지점들. 그게 3.0에서는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리면 소유권은 유튜브고 유튜브가 광고를 막 붙여가지고 장사를 한 다음에 나한테 얼마 땡그랑 주는 거잖아요, 돈을. 근데 그게 없어지게 되는 게 3.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 플랫폼들은 3.0으로 가지 않으면 어차피 죽어요. 죽는 상황이고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솔직히 저희도 유튜브, 저도 만약에 유튜브 잘하고 싶으면 하루에 몇 개씩 올려야 되고 계속 막 뭐라고 주절거리는 거라도 올려줘야지. 양으로 막 승부를 봐서 막 그중에 조회수 하나 건져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질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3.0 버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플랫폼이 생기게 되냐면, 제가 최근에 봤던 플랫폼 중에 이건 3.0으로 좀 괜찮겠다 생각했던 게,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없어졌어요. 퇴사했어요. 근데 난 물어볼 데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검색하면 지금 파워포인트 3분 안에 빨리 끝내는 법. 지금 상사가 팀장이 없을 때 팀장 부재 시 팀장이 내려주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완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질이 좋은 진짜 지금 쓸 수 있는 정보의 영상 3분에서 5분짜리를 여러 개를 구축을 해놓고 내가 찾아본 영상을 빅데이터화하여 AI가 알아서 추천을 해준 이런 쪽이 이제 3.0 기반 플랫폼이 되게 되는데, 걔가 만약에 가상화폐까지도 준다 그러면 이게 완전한 3.0 버전의 블록체인 탈중화 세계로 가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돈을 기반으로 컨텐츠에 대한 보상을 광고와 같은 형태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광고 보면 코인, 그러니까 뭐 거기 사이버머니가 쌓였죠. 근데 그거 은행 가면 돈으로 바꿔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돈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이게 넘기면 돈으로 땡그럭 내 지갑에 이렇게 들어오는, 요게 2.0하고 3.0의 차이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형태로 돈을 받게 돼. 이게 가끔 저도 어디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가입 축하드립니다. 코인, 10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그냥 여기 안에서 만화 볼 때나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바로 코인 꺼내서 내 돈으로 넣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채널은 개인 채널로 바뀌거나 아니면 정보의 질이 엄청 좋아지는 상태로 광고 보고 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직접 보상을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그 비즈니스의 돈 버는 구조 자체가 아예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 1.0은 1990년도부터 2000년대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 중고. 네. 그다음에 웹 2.0은 저의 대학교 시절쯤. 지금부터 3.0이 2010년부터인데요. 1.0 때는 접속이 키워드고요. 그래서 띠리리리리리 막 이렇게 영화에 접속 영화에서 파란 바탕에 글씨로 이제 막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막 어디 영화관 앞에서 만나요 이런 거 했었던 시절이 이제 웹 1.0이고, 2.0은 참여와 공유.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디 뭐 카페 동창 모임에 어떤 카테고리에 만나서 온라인에서 만나서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정보를 주고 뭐 이런 쪽이고, 3.0은 상황을 인식해야 돼. 나 여기 어떤 상황인 거지? 요런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1.0은 생산자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 정보 받아라 주는 거고, 2.0은 이용자가 컨텐츠의 생산자예요. 파워 블로거, 인플루언서 막 이런 식으로 되어서 본인이 소비와 유통과 생산과 세 개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3.0은 지능화된, 나보다 더 머리가 좋은 웹이 이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발자는 컨텐츠 생산자가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아무거나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컨텐츠를 주는 사람이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는 자가 이용자가 되는 게 되는 거고, 웹 1.0 때는 검색 엔진 때 내부에서만 됐기 때문에 무슨 라이코스 뭐 파란 별의별 게 다 있었죠. 그리고 웹 2.0 때는 여러 사이트는 자료를 오픈 API로 그냥 이렇게 공개를 해서 쓸 수가 있었던 시대고, 3.0 때는 사용자 맞춤형 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오픈 API를 가지고 검색식을 만들어서 자동 매매를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7년 전쯤. 그냥 없어지고 그냥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건 검색식 같은 검색식이 빅데이터가 학습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주식 트레이딩을 하게 될 텐데, 요즘 저 근데 벌써 느끼는 게 시간이 기가 막히게 9시 한 28분 컷으로 갑자기 단타가 갔던 게 탁 끊기면서 기가 막히고 5% 수익 딱 되고 딱 끊기거나 거기서 마이너스 2% 이상 더 빠지지 않으면 한 번 더 튀는 기계적인 트레이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뭐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C 기반
그다음에 모바일 단말기랑 웨어러블 기기로 넘어간다. 뭐 시계 아니면 뭐 안경 뭐 이쪽으로 이어폰 일로 넘어간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트레이딩을 반도체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부품 장비 부수적인 것까지 다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10년이 오고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에서 3.0으로 다 이제 넘어올 거예요. 이거는 모든 2022년 전망치에서 다 나왔던 건데 뭐 바꾸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알트코인 얘기할 때 되게 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알트를 샀는데 막 내려갔다. 이게 뭔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잘 모르셔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앱이 있고 반독점법 규제에 영향을 직접 받는 D앱이 있어요. 탈중화 내에서 움직이는 이 D앱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걸 쓰려고 다양한 알트코인의 IPO랑 똑같아요. 생성이 됐어요. 이 코인계의 IPO 같은 ICO에 참여하려면 코인계의 기축통화 비트코인 값이 같이 오른 게 2017년이 처음 이제 빵 뜨고 조적 2년 받고 다시 이번에 갔었죠, 작년에. 가상화폐의 존재가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장점이 보안, 투명성, 중립성, 그리고 탈중앙화 플랫폼 이 철학이 대중의 공감을 얻었어요. 이 공감을 얻은 거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좀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매주, 매달, 매번 같은 날에 있는 그놈의 연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돈 올리고 내리고에 우리가 누구의 입, 주목 이런 걸로 계속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에 너무 지쳤어요. 지쳤기 때문에 존재가 알려지면서 그의 상용화되는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여기에 이 배경이 되게 되거든요. 2020년도에서 이 디파이라는 게 확산이 됐는데 정말 중요해요. 디파이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내 카드, 내 직장에 대한 신용에 의해 2억이 대출되냐 10억이 대출되냐라는 거죠. 이게 돈이 얼마 대출되냐에 따라서 내 시드머니가 1억밖에 없어도 10억짜리 집에 살고요. 뭐 차도 4억짜리 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디파이는 뭐냐면 탈중앙계, 그러니까 중앙은행계 은행에서 생겨나는 대출과 자산의 증식 시스템이 중앙은행 시스템이면 탈중앙은 그 밖에 있는 곳에서 있는 디파이라는 곳에서 이런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여기서 대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신용을 묻지도 국적을 묻지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아요. 그 디파이 시스템의 어떤 규정에 해당만 되면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면 아프리카 오지에 정말 못 사시는 나라가 있어요. 화폐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시스템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원주민에게도 사실 돈을 빌려줘서 집을 짓거나 학교를 만들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신용이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집도 없고 풀 나무만 있는 곳에서 나와서 노동을 착취하는 데 가가지고 생산해낸 걸로 뭔가 생산물을 내고 그걸로 답도 안 나오는 시드머니로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구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가 기능은 있는데 신뢰성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생겨는 났었는데 활성화가 안 됐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자산이 중앙은행에서 이만큼 폭탄처럼 쏟아내니까 그게 다 일로 흘러서 이게 팽창이 되게 되면서 몸집이 커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드를 가지고 더 많은 나라에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대출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돈으로 갑자기 NFT판이 확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불을 붙인 건 실제로는 바이든이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돈이 숨으려고 처음에 발생이 됐는데 숨더라도 NFT가 기술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야 숨을 수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게 한 번에 맞물려 돈 풀리면서 세금을 많이 거둘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자산적으로 가치가 있을 기술이 되냐를 물었는데 되고 이게 하나로 합치면서 움직였는데 이 디파이는 그런 의미에서 확장되면서 그 돈이 대출이 되니까
그림으로도 넘어갔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그림을 사고 싶은데 은행에서 대출은 안 돼요. 그림 사는데. 근데 디파이에서는 되거든요. 그럼 그걸로 진짜 그림을 살 수도 있고요. NFT화된 그림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부각이 됐어요. 어디선가 돈을 내가 가진 시드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돈 자체를 큰 금액을 여기다 숨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21년 11월 9일에 가상화폐 전체 시총이 3조 달러, 그러니까 3,540조를 넘어가지고 연준이 뿌린 돈의 일부가 다 일로 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중앙은행의 발언이 조금 소실됐었던 시점이거든요. 7, 8, 9, 10월 달까지는 금리 올린다 했던 11월에 코인이 더 가버려가지고 금리를 올린다고 연준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물가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물건을 사니까 물건값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중앙은행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금리 인상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배경에 여기 이 이슈가 들어있어요. 그 디파이는 프로그램 코드로 이제 구축이 돼 있는데 약간 인터넷 뱅킹이랑 모바일 뱅킹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가 보장하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사용자끼리 직접 거래를 하게 되고요. 블록체인은 해당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인데 대출, 상환, 스마트 컨트랙트 기계가 보장을 해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이 실수할 일은 없고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인건비가 사실 더 들어갈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파이는 앱이 5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대출도 되고 차입도 되고 거래소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더리움 받았다가 비트코인으로 대출해주지 뭐 이렇게 되면 거래소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거래소가 디파이를 할 수도 있어요. 승인이 되면. 네. 그다음에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넣어놓으면 자산이 막 이렇게 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뭐 그걸로 다른 코인으로 다시 투자해서 뭐 다시 뭐 받고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파생 상품으로 연계해가지고 다시 그거에 파생된 뭐 어떤 코인이 아니라 어떤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에 뭐 투자한다든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또 지급 페이로 줄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의 유형은 총 5가지가 있고요. 관련된 기업은 제가 다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업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뭐 3,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시파이는 뭐냐? 우리는 아마 시파이를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파이는 거래소의 기능을 가졌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빗썸이나 업비트 뭐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시파이 개념인데요. 오늘날 가상화폐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가 디파이보다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거 이런 금융 기능보다는 시파이가 더 많다. 시파이는 가상 자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쓰기 때문에 아까 대출해줄 수 있는 디파이랑 같은데 기능만 온라인인 것만 같고요. 금융 거래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별도 서비스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기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시파이의 신뢰의 원천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 시파이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 자체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 신뢰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인데 우리가 띵띠리띵띵 거래소 인증받은 거래소 해킹이 하나도 안 당했어요. 이런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시파이는. 시파이 서비스 기업들은 이제 기존 금융기관하고 유사하게 금융 규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규제에 받기 때문에 안전함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고객을 확인한다거나 자금 세탁 방지도 한국에서도 법은 시행이 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널리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부분 시파이에 속하고요. 업비트, 빗썸,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미국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생겨난 이유, 우린도 마찬가지죠. 규제가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이 시스템의 왜 원인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본인의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이걸로 생겨난 사건이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로빈후드 주가 오르고 내리고 그때 그 사건이 이거에 대한 폭발적인 어떤 사례가 된 거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렸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 잡히는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돈은 이미 연준이 푼 거는 시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탈중화된 금융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건 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손실 중인데 파실 거예요? 아니면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파실 거예요? 그냥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다음에 기회를 보시면서 이 시장이 다시 커질 때까지 이 돈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딘가에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게 그 물건을 살 때 쓰이게 돼버리니까 연준이 물가를 못 잡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 못 잡는 게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첫 번째 국방 산업으로 돈을 벌고요. 두 번째로는 항로세. 그러니까 항구에서 움직이는 이 항로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돈을 벌고 세 번째로는 미국 금융으로 돈을 버는데 미국 금융에 이것 때문에 불안정하게 된 게 지금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되돌림, 일로 다시 돌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반독점법 규제가 나와서 아예 각을 세우자. 자를 거 자르고 나눌 거 나누고 이왕 저기 저렇게 된 김에 우리 중앙은행에서 있는 세력들도 절로 갈 수 있게 각을 좀 만들어 보자가 그 첫 뉴스 시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팔이나 스퀘어는 사명을 변경했어요. 블록이라고 바꿨고요. 로빈후드 같은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왔는데 우리는 이미 온라인 증권사가 이미 옛날부터 15년 전부터 있었고 사실 카드로 결제하지 말고 페이로 결제하는 것도 이제 한 7, 8년 됐고요. 사실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도 굉장히 자리가 잘 잡혀 있죠. 통신이 잘 되니까. 근데 이게 미국은 정말 쿵 하고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코로나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미국은 주급 시스템이거든요. 일을 하면 월말에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노동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쓰고 놀고 모으고 이런 걸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대기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서 좋은 삶의 질을 영위하거나 했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걸 잘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만 있게 되니까 각종 영상들이 다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어떻게 주식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쓰는지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메인 정부에서 가장 돈이 되는 사업, 금융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 불이 기업들 다 미국 기업들이 막 사명 변경하고 비트코인 거래 전문 회사를 막 사명 변경을 사고 팔고를 하게 되면서 요런 시스템이 변화가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 업체 1위. 저도 쿠팡에서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3만 원 결제했는데 밑에 보시면은 3개월은 무이자 나눠서 하는데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현금 영수증 걸리는 거 있죠. 그런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 기업을 인수를 연말에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거의 통째로 다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요런 호주의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로 인해서 요런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뒷부분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려서 요즘에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또 금리 인상이라던가 글로벌 이슈 때문에도 많이 나스닥, S&P, 우리 지수, 해외 모든 지수가 지금 하락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날이 이번 주간이라고 저는 보여지면서도 반대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은 중간이 없거든요. 아주 공포스럽거나 아주 욕망이 넘치는 장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V자 반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명절 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전망을 조금 내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법안과 또 금융 시스템의 어떤 다양한 변화를 이해하시면서 메타버스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요즘 애들이 느끼는 가상의 세계의 어떤 쾌락적인 면을 노리고 아니면 또 실제로 있지도 않은 돈인 것 같은데 그 돈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폄하하시는 그런 이슈가 없고 여러분의 자산이 더욱더 다양해지는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보게 되면 여기가 역사의 한 지점이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고, 요 트렌드는 아마 향후 2, 3개월 안에도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그리고 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지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다음 넥스트 어떤 주식들이 좋게 될 것인지도 다음 주 방송에서 이어서 보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임조였습니다.